노르웨이의 숲 세 번째 녹음입니다. 두 번째 편에서 읽었던 45페이지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실제로 나오코와 나 사이에는 공통 화제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테이블 위에 놓인 것들을 괜히 만지작거렸다. 그러면서 기즈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기즈키가 돌아오면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나오코도 그리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고 나도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상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그녀와 둘만 남으면 뭔지 모르게 자리가 불편했다. 성격이 서로 잘 맞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그냥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기즈키의 장례식이 끝나고 2주 정도 뒤에 나오코와 나는 딱 한 번 얼굴을 마주했다. 별것 아닌 일로 커피숍에서 만났고 용건이 끝난 다음에는 서로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이런저런 화제를 만들어 이야기를 끌어가려 해보렸지만 늘 도중에 끊어지고 말았다. 거기에다 그녀의 말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모난 데가 있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코가 나에 대해 화가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 다음 나오코와 나는 헤어졌고 1년 뒤 주호선 전철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혹시 나오코는 기즈키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자신이 아니라 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난 건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마음을 어쩌면 알 것 같다.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역할을 바꾸어주고 싶다. 그러나 결국 그 일은 일어나 버렸으니 아무리 애쓴들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기분 좋은 5월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일정이 시작될 즈음 기즈키는 나에게 오후 수업을 땡땡이 치고 당구라도 치지 않겠느냐고 했다. 나도 딱히 오후 수업이 즐겁지도 않고 해서 학교를 나와 우리는 어슬렁어슬렁 언덕길을 내려가 항구 쪽에 있는 당구장으로 들어가 4게임 정도를 했다. 첫 게임을 내가 이기자 갑자기 기즈키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더니 3게임을 연속으로 이겨버렸다. 약속한 대로 내가 게임비를 냈다. 게임하는 동안 그는 농담 한마디 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다. 게임을 끝내고 우리는 잠깐 쉬기로 하고 담배를 피웠다. 오늘따라 너 좀 심각해 보여. 내가 말했다. 오늘은 지기 싫었거든. 기즈키는 만족한 듯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그는 그날 밤 차고에서 죽었다. N360의 배기 파이프에 고무호스를 연결하고 창틈을 테이프로 바른 다음 시동을 건 것이다.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 난 모른다. 친척 문병을 갔다가 돌아온 부모님이 차고에 차를 넣으려고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벌써 죽어 있었다. 라디오가 켜진 채였고 와이퍼에는 주유소 영수증이 껴 있었다. 유서도 없고 그럴듯한 동기도 없었다. 그와 마지막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나는 경찰서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도무지 그런 낌새는 없었어요. 평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경찰관에게 말했다. 경찰관은 나에 대해서나 기즈키에 대해서나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았다. 수업을 빼먹고 당구나 치러 다니는 인간이라면 자살한들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신문에 작은 기사로 실리고 사건은 정리되었다. 빨간 N360은 처분되었다. 그의 교실 책상 위에는 한동안 하얀 꽃이 놓여 있었다. 기즈키가 죽은 후 졸업할 때까지 10달 남짓. 나는 주변 세계 속에서 내 위치를 찾을 수 없었다. 한 여자애와 사이가 좋아져서 같이 자기도 했지만 결국 반년도 가지 못했다. 그녀에게서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어떤 흡입력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도쿄의 사립대학을 선택해서 시험을 쳤고 딱히 별다른 감흥도 없이 입학했다. 그녀는 내게 도쿄에 가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나는 무작정 고베 거리를 떠나고 싶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데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다. 자기 나랑 자버렸으니까 이제 나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는 거지? 그녀는 울었다. 그렇지 않아. 나는 그냥 그 거리를 떠나고 싶었을 따름이다.
그녀는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다. 도쿄로 향하는 신칸센 안에서 나는 그녀의 좋은 점이나 빼어난 부분을 떠올리고 내가 참 심한 짓을 했다는 생각을 하며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녀를 잊기로 했다. 도쿄에 도착해서 기숙사로 들어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을 때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뿐이었다. 모든 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모든 것과 나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 그것뿐이었다. 나는 녹색 펠트가 깔린 당구대와 빨간 N360, 책상 위에 하얀 꽃 같은 것들을 아주 깨끗이 잊어버리기로 했다. 화장터의 높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나 경찰서 조사실에서 보았던 뭉텅하게 생긴 문진 같은 것들까지 모두 처음에는 잘 되어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잊으려 해도 내 속에 희뿌연 공기와도 같은 덩어리가 남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덩어리는 점점 더 또렷하고 단순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나는 그 덩어리를 말로 바꾸어낼 수 있었다. 바로 이런 말이었다. 죽음은 삶의 대극이 아니라 그 일부로 존재한다. 말로 해버리면 평범하지만 그때 나는 그것을 말로써가 아니라 하나의 공기 덩어리로 몸속에서 느꼈다. 문진 안에도 당구대 위에 놓인 빨갛고 하얀 공 4개 안에도 죽음은 존재했다. 우리는 그것을 마치 아주 작은 먼지 입자처럼 뱃속으로 빨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죽음이란 것을 완전히 삶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 죽음은 언젠가 우리를 잡아챌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자면 죽음이 우리를 움켜쥐는 그날까지 우리는 죽음에게 붙잡히지 않는다라고. 그것은 나에게 너무도 당연히 논리적 귀결이었다. 삶은 이쪽에 있고 죽음은 저편에 있다. 나는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기즈키가 죽은 날 밤을 경계로 이미 나는 죽음을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죽음은 삶의 대극적인 존재 같은 것이 아니었다. 죽음은 나라는 존재 속에 이미 갖추어졌고 그런 사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 17살 5월의 어느 날 밤에 기즈키를 잡아챈 죽음은 바로 그때 나를 잡아채기도 한 것이다. 나는 그 공기 덩어리를 내 속에 느끼면서 18살 봄을 보냈다. 그렇지만 동시에 심각해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다. 심각해진다고 반드시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 죽음이란 심각한 하나의 사실이었다. 그런 숨막히는 배반 속에서 나는 끝도 없이 제자리를 맴돌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기묘한 나날이었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죽음을 중심으로 회전했다. 3장. 그 다음 주 토요일에 나오코에게서 전화가 왔고 일요일에 우리는 데이트를 했다. 데이트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 말 말고는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번처럼 거리를 걷다가 어느 가게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다시 걷고 저녁에 밥을 먹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며 헤어졌다. 그녀는 전처럼 변함없이 한두 마디씩 던질 뿐이었지만 본인은 별로 어색하지 않은 듯 했고 나 역시 억지로 얘기를 만들지는 않았다. 문득 생각이 나면 서로 사는 이야기며 학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단편적이었을 뿐 일관된 흐름이 없었다. 우리는 결코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오로지 거리를 걸었을 따름이다. 고맙게도 도쿄는 넓어 아무리 걸어도 다 걸을 수 없었다. 우리는 거의 매주 만나 그렇게 걸었다. 그녀가 앞서고 내가 조금 뒤떨어져서 뒤를 따랐다. 나오코는 여러 종류 머리핀으로 늘 오른쪽 귀를 내보이게 꽂고 다녔다. 그 즈음 난 늘 그녀의 뒷모습만을 보았기에 그 모습만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나오코는 부끄러울 때면 늘 머리핀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자주 손수건으로 입을 훔쳤다. 손수건으로 입을 훔치는 것은 뭔가 말하고 싶을 때 내보이는 버릇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이에 나는 점점 나오코에 대해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무사시노 외곽에 있는 여대에 다녔다. 영어 교육으로 유명한 아담한 대학이었다. 그녀의 방 근처에는 깨끗한 개천이 흘러 우리는 자주 그 부근을 걸었다. 나오코는 자기 방에 나를 들여 밥도 지어 주었지만 둘만 있어도 그녀는 딱히 그 사실을 의식하는 것 같지 않았다. 잡동사니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방이라 창가 구석에 걸린 스타킹이라도 없었더라면 도무지 여자의 방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녀는 정말 간소하고 간결하게 살았고 친구도 거의 없는 듯 했다. 그런 생활은 고등학교 시절의 그녀를 아는 나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다. 내가 아는 그녀는 늘 화사한 옷을 입고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방을 보자니 그녀 또한 나처럼 대학이란 데 들어가 고향을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환경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이 대학으로 정한 건 우리 고등학교에서 여기 오는 애가 하나도 없어서야. 나오곤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여기로 온 거야. 친구들은 다들 대체로 세련된 대학에 갔거든. 알지 그런 거? 하지만 나와 나오코 사이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조금씩 나오코는 나에게 익숙해지고 나도 나오코에게 익숙해졌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자 나오코는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내 곁에서 걷게 되었다. 아마도 나오코가 나를 친구로 받아들였다는 뜻일 거라고 나는 생각했고 그녀처럼 아름다운 여자와 어깨를 마주하고 걷는 건 그리 나쁜 기분이 아니었다. 우리는 둘이서 도쿄 거리를 한없이 걸었다. 비탈길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철로를 가로질러 무작정 걸었다. 어디를 가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그냥 걸을 수만 있으면 됐다. 마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종교의식처럼 우리는 곁눈질 한번 하지 않고 걸었다. 비가 내리면 우산을 받쳐 들고 걸었다. 가을이 오고 기숙사 정원은 느티나무 잎으로 덮였다. 스웨터를 입으니 새로운 계절 냄새가 났다. 나는 신발 한 켤레를 달아 없애고 스웨이드 구두를 새로 샀다. 그즈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아무리 했어도 떠오르지 않는다. 아마 그리 대단한 건 없었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결코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기즈키라는 이름도 우리 대화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그 즈음에는 커피숍에서 아무 말 없이 얼굴만 바라보는 일에도 많이 익숙해졌다. 나오코가 특공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서 나는 자주 그 이야기를 했다. 특공대는 같은 과 여자애와 한번 데이트를 하러 나갔다가 저녁 나절이 되어 풀 죽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6월 어느 날의 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와타나베 여자애랑 무슨 이야기를 해 늘? 하고 물었다.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그 친구가 물어볼 상대를 잘못 고른 것만은 분명했다. 7월에 누군가 그 친구가 없는 틈을 타서 암스테르담 운하 사진을 떼어내고 그 대신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사진을 붙여놓았다. 금문교를 보면서도 과연 자위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다. 되게 좋아하더라 하고 내가 적당히 지어내 말했더니 이번에는 누군가 빙산 사진으로 바꾸어 버렸다. 사진이 바뀔 때마다 특공대는 몹시 혼란스러워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는 투덜댔다. 글쎄, 그렇지만 좋잖아. 사진도 근사하고 말이야. 누가 있건 고맙지 뭐. 그런 말로 나는 그를 달랬다. 하긴 그렇기도 한데 기분은 나빠. 특공대 이야기를 해주면 나오고는 반드시 웃었다. 잘 웃지 않는 그녀를 웃겨보려고 자주 특공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 그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게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그는 그다지 유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좀 지나치게 성실한 성격의 셋째 아들일 뿐이었다.
그리고 지도를 제작하는 것만이 그의 소박한 삶 가운데 소박한 꿈인 것이다. 누가 그런 글을 웃음거리로 삼을 수 있을까? 그러나 특공대 개그는 기숙사 안에서도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화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 이제 와서 내가 바로 잡으려 한들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나오코의 웃음 띤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는 더없이 즐거운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특공대 이야기를 제공했던 것이다. 나오코는 나에게 딱 한 번 좋아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헤어진 여자의 이야기를 했다. 좋은 애였고 그녀와 자는 것도 좋았고 지금도 때로 그리운 생각이 들긴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나는 말했다. 아마도 내 마음속에 딱딱한 껍질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뚫고 그 속까지 파고들 존재는 거의 없다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닐까 하고. 지금까지 누군가를 사랑한 적 없니? 나오코가 물었다. 없어. 나는 대답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가을이 끝나고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갈 무렵이 되자 그녀는 때로 내 팔에 몸을 기대기 시작했다. 두꺼운 더플 코트 천 너머 나는 나오코의 숨결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내 팔을 걸기도 하고 내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기도 하고 정말 추울 때에는 내 팔에 매달리듯 하며 몸을 떨기도 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녀의 몸짓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나는 늘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걸었다. 나도 나오코도 고무미 창이 달린 신발을 신은 탓에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도로에 떨어진 메마른 플라타너스 이파리를 밟을 때만 바스락바스락 마른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오코가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갈구하는 것은 내 팔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팔이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나의 온기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온기다. 내가 나라는 이유로 뭔지 모를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그녀의 눈은 이전보다 더 투명해진 듯했다. 갈 곳 없는 투명함이었다. 때로 나오코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마치 뭔가를 애타게 찾는 사람처럼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쓸쓸함인지 애절함인지 모를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아마도 그녀는 나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지만 적절하게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 말로 하기 전엔 그녀 자신도 그게 무엇인지 몰랐다. 그러므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주 머리핀을 만지작거리고 손수건으로 입을 훔치거나 내 눈을 아무 의미도 없이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나오코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늘 망설이다가 그만두었다. 혹시나 그 탓에 나오코가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싶어서였다. 우리는 변함없이 도쿄 거리를 걸었고 나오코는 허공 속에서 말을 찾아 헤맸다. 기숙사 애들은 나오코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일요일 아침에 내가 외출할 때마다 나를 놀려댔다. 하긴 당연히 나에게 애인이 생겼다고 다들 생각한 것이다. 설명할 방법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 뭐라 하든 난 그냥 내버려 두었다. 저녁 때 기숙사로 돌아오면 반드시 누군가가 다가와 어떤 체위로 했는지 그녀의 그곳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팬티는 무슨 색이었는지 그런 유치한 질문을 했고 나는 그럴 때마다 아무렇게나 대답해 두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18에서 19이 되었다. 해가 뜨고 해가 저물고 국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죽은 친구의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했다. 도대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하려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대학 수업에서 클로데를 읽고 라신을 읽고 예이젠슈테인을 읽었지만 그런 책들은 나에게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대학에서 친구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고 기숙사 동료들과도 그냥 아는 사이 정도로 지냈다. 기숙사 동료들은 죄송합니다. 내가 늘 혼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니까 작가를 지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 했는데 작가가 될 생각은 별로 없었다. 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런 기분을 나오코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하려 했다. 그녀라면 내 생각을 어느 정도 정확히 알아주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현할 만한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마치 그녀의 말 찾기 병이 옮아버린 것 같다고. 토요일 밤이면 전화가 있는 현관 로비 의자에 앉아 나오코에게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다. 토요일 밤에는 다들 거의 바깥으로 놀러 나가니까 로비는 평소보다 한산하고 고요했다. 나는 늘 그런 침묵의 공간 속에 이리저리 흩어져 떠다니는 빛의 입자를 바라보며 내 마음을 찾으려고 애써 보았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도대체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러나 대답다운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때때로 공중에 떠다니는 빛의 알갱이를 향해 손을 뻗어보기도 했지만 손가락 끝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다. 나는 즐겨 책을 읽었지만 많이 읽는 타입은 아니었고 마음에 드는 책을 잡으면 몇 번씩 반복해서 읽는 편이었다. 그즈음 내가 좋아했던 작가는 트루먼 커포티, 존 업다이크, 스콧 피츠제럴드, 레이먼드 챈들러 등이었는데 학교에서나 기숙사에서나 그런 종류 소설을 좋아해서 읽는 인간은 하나도 없었다. 다른 애들은 주로 다카하시 가즈미, 오에 겐자부로, 미시마 유키오 또는 현대 프랑스 작가의 소설을 즐겨 읽었다. 당연히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고 나는 혼자서 묵묵히 책만 읽었다. 하나를 잡으면 몇 번이나 거듭 읽었고 때로 눈을 감고 책의 향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책 향기를 맡고 페이지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할 수 있었다. 18살 때 나에게 가장 다가온 책은 존 업다이크의 켄타우로스였지만 몇 번 거듭 읽는 사이에 조금씩 처음에 광채를 잃고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의 최고 자리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는 그 후 계속 내 최고의 소설로 남았다. 불현듯 생각나면 나는 책꽂이에서 위대한 개츠비를 꺼내 아무렇게나 페이지를 펼쳐 그 부분을 집중해서 읽곤 했는데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한 페이지도 재미없는 페이지는 없었다. 어떻게 이리도 멋질 수 있을까 감탄했다.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멋진 소설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위대한 개츠비를 읽어본 인간은 하나도 없었고 읽어보겠다는 생각을 할 만한 인간조차 없었다. 1968년에 스콧 피츠제럴드를 읽는다는 것은 반동으로 지목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결코 장려할 만한 행위는 아니었다. 그즈음 내 주변에서 위대한 개츠비를 읽어본 인간은 단 하나뿐이었고 내가 그와 친해진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나가사와라는 도쿄대 법학부에 다니는 학생으로 나보다 2학년 위였다. 우리는 같은 기숙사에 살아서 서로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내가 식당에서 볕이 잘 드는 자리에 앉아 햇볕을 쬐며 위대한 개츠비를 읽는데 옆에 다가와 뭘 읽느냐고 물었다. 위대한 개츠비라고 대답했다. 그는 재미있느냐고 물었다. 지금 3번째 읽는데 읽을수록 재미있는 부분이 늘어난다고 대답했다. 위대한 개츠비를 3번이나 읽을 정도면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10월 어느 날의 일이었다. 나가사와라는 사내는 자세히 알수록 참으로 묘했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묘한 인간을 많이 보고 사귀기도 하고 스쳐 지나기도 했지만 그만큼 기묘한 인간은 처음이었다. 그는 내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독서가였는데 사후 30년이 지나지 않은 작가는 기본적으로 읽지 않았다. 그런 책만 난 신용할 수 있어 하고 그는 말했다. 현대문학을 신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야. 나는 시간의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을 읽는데 귀중한 시간을 소모하고 싶지 않아. 인생은 짧으니까. 나가사와 선배는 어떤 작가를 좋아하는데요? 나는 물어보았다. 발자크, 단테, 조지프 콘레드, 디킨스. 그는 곧바로 대답했다. 별로 현대적인 작가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읽는 거지. 남들과 똑같은 것을 읽으면 남들과 같은 생각밖에 할 수 없잖아. 그딴 건 촌놈이나 속물의 세계야.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그런 부끄러운 짓은 안 해. 와타나베 알겠어? 이 기숙사에서 조금이나마 제대로 된 인간은 나하고 너뿐이라고. 나머지는 모두 쓰레기나 같다고 보면 돼.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어이가 없어 물어보았다. 난 알아. 맞박에 간판을 단 것처럼 난 알아. 보기만 해도. 게다가 우리 둘은 위대한 개츠비를 읽었고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다. 그렇지만 스콧 피츠제럴드가 죽은 지는 아직 28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럼 또 어때? 2년 정도. 스콧 피츠제럴드처럼 멋진 작가라면 언더파라도 괜찮아. 애당초 그가 숨은 고전 소설 독서가라는 사실은 기숙사 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만일 알려졌다 해도 거의 주목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우선 뭐니 해도 머리가 좋은 인간으로 알려졌다. 별 어려움 없이 도쿄대에 들어갔고 우수한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외무성에 들어가 외교관의 길을 걸으려는 참이었다. 아버지는 나고야에서 큰 병원을 경영했고 형은 도쿄대 의학부를 나와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했다. 도무지 흠잡을 데 없는 집안이었다. 용돈도 넘쳐날 정도로 받았고 게다가 생기기도 잘생겼다. 그래서 누구나 그에게는 한 수 접어야 했고 기숙사 사감조차 나가사와에 대해서만은 세게 나가지 못했다. 그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누구든 불평 한마디 없이 그대로 따랐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가사와라는 인간 속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당겨 따르게 하는 뭔가가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듯했다. 사람들 위에 서서 재빨리 상황을 판단하고 능숙하고 적확한 지시를 내려 얌전하게 따르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 머리 위에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아우라가 천사의 고리처럼 동그랗게 떠올라서 누구든 보기만 해도 이 사내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기가 죽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처럼 별다른 특징도 없는 사람이 나가사와의 개인적인 친구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 다들 많이 놀라워했고 그 덕분에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경의에 찬 시선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다들 잘 모르는 게 있었는데 나가사와가 나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다. 나가사와가 나를 좋아한 것은 내가 그에 대해 조금도 감탄하거나 감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의 아주 기묘한 인간성의 한 부분, 어딘지 모르게 비뚤어진 부분에 대해 흥미를 느끼긴 했지만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우라를 뿜어낸다든지 남자답다든지 하는 데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는 나의 그런 태도가 몹시 신기하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나가사와는 몇 가지 서로 상반되는 특성을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소유한 사내였다. 그는 때로 나조차 감동해버릴 만큼 상냥하게 굴다가도 동시에 무서울 정도로 음침한 저희를 드러내기도 했다. 깜짝 놀랄 만큼 고귀한 정신과 구제할 길 없는 속물근성이 동시에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을 거느리고 낙천적인 태도로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그 마음은 음울한 늪의 바닥에서 외롭게 몸부림쳤다. 나는 그의 모순된 내면을 처음부터 선명하게 느꼈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왜 그런 내면이 보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사내도 나름의 지옥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는 그에게 호감을 품었던 것 같다. 그의 가장 큰 미덕은 정직이었다. 그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오류나 결정을 인정하는 데도 거침이 없었다.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이라도 감추려 하지 않았다. 나에 대해서는 널 친절했고 이런저런 도움도 주었다. 그가 그렇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나의 기숙사 생활은 아주 복잡하고 불쾌했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에게 한 번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그런 면에서 나와 그의 관계는 나와 기즈키의 관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나는 나가사와가 술에 취해 어떤 여자에게 진절이 날 만큼 악질적으로 대하는 것을 본 이후로 이 사내에게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열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기숙사에서는 나가사와를 둘러싼 몇 가지 전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그 중 하나는 그가 민달팽이를 3마리 먹어치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물건이 워낙 대단해서 지금까지 여자 100명을 해치웠다는 것이었다. 민달팽이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내가 물었더니 그는 그거 사실이야 하고 말했다. 아주 큰 놈으로 3마리 먹었지. 왜 그런 걸 먹었어요? 일이 좀 있었어. 내가 이 기숙사에 들어온 해 신입생하고 상급생 사이에서 알력이 좀 있었어. 9월이었지? 아마. 내가 신입생 대표로 상급생과談判을 지으러 갔어. 상대는 우익분자의 목도 같은 걸 들고 말이야. 도저히談判을 지을 분위기가 아닌 거야. 내가 그랬지.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내주세요. 그랬더니 너 민달팽이 먹어 하는 거야. 좋다고 먹어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먹었고 자식들이 커다란 놈으로 3마리나 가져오더군. 먹어보니 어땠어요? 어떻긴 민달팽이를 먹는 기분은 민달팽이를 먹어본 인간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거지 뭐. 민달팽이가 이렇게 미끈 목 안으로 들어가 주르륵 위장으로 떨어져 내리는 느낌 정말 죽여주지. 차가우면서 입안에 남아 맴도는 그 뒷맛 생각만 해도 소름이 쫙 끼쳐. 그냥 토해버리고 싶은 걸 죽을 힘을 다해 참았지. 거기서 토해봐. 다시 삼키라고 할 놈들이야. 결국 3마리 다 먹어치웠지. 다 먹고는 어떻게 했는데요? 물론 방으로 돌아와서는 소금물을 왕창 들이켰어. 그거 말고 뭘 했겠어. 그럴 만도 하네요. 그 후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지. 상급생을 포함해서 아무도. 민달팽이를 3마리나 먹어치울 인간.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 없을 겁니다. 나는 인정했다. 물건 크기를 확인하는 건 간단했다. 같이 목욕을 하면 된다. 분명 그것은 꽤 대단했다. 100명을 상대했다는 건 과장이었다. 75명 정도 아닐까 하고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흔은 넘겼다고. 내가 1명이라고 하자. 그런 건 쉬운 얘기야 너 하고 그는 말했다. 다음에 나랑 한번 하러 가자. 걱정하지 마.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때 그의 말을 결코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정말 간단했다. 너무 간단해서 맥이 빠져버릴 정도였다. 그와 함께 시부야나 신주쿠의 바인지 술집인지 하는 데로 가서 적당한 여자 2명 팀이 오면 말을 걸고 술을 마시고 호텔로 가서 섹스를 했다. 아무튼 그는 말을 잘했다. 딱히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가 말을 하면 여자애들은 대체로 넋이 나가서 이야기에 푹 빠져들고 그러다 술을 너무 마셔 취해버리고 그와 자게 된다. 게다가 그는 잘생겼고 친절하고 센스가 있어서 여자애들은 같이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나마저도 갑자기 매력적인 남자로 보이는 것 같았다. 내가 나가사와의 재촉을 받아 뭔가 말을 하면 여자애들은 마치 그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내 이야기에 크게 감탄하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모든 것이 나가사와의 마력 덕분이었다. 정말 대단한 재능이라고 나는 그때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비한다면 기즈키의 재능은 거의 어린애 장난 같은 것이었다. 도무지 스케일이 달랐다. 그렇게 나가사와의 그런 능력에 휩쓸려 같이 놀면서도 나는 기즈키가 굉장히 그리웠다. 기즈키가 얼마나 성실한 친구였는지 새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재능을 오로지 나오코와 나를 위해 사용했다. 그에 비해 나가사와는 그 압도적인 재능을 마치 게임이라도 하듯 사방에 뿌리고 다녔다. 대체로 그는 자기 눈앞에 앉은 여자애들과 진짜로 자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에게는 그저 단순한 게임에 지나지 않았다. 나로 말하자면 사실 낯선 여자와 자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다. 성욕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괜찮았고 여자애를 끌어안는다든지 몸을 만지고 부비는 것 자체는 즐거웠다. 그러나 아침에 헤어지는 일이 가장 어색하고 싫었다. 눈을 뜨면 곁에 낯선 여자가 굴굴 잠들었는데 방 안에는 술 냄새가 가득하고 침대도 조명도 커튼도 죄다 러브 호텔 특유의 질척한 분위기에 내 머리는 숙취로 멍하기만 하다. 이윽고 여자가 눈을 뜨고 꼼지락거리며 속옷을 찾는다. 그리고 스타킹을 신으면서 근데 어젯밤에 그거 확실히 꼈지? 나 좀 위험한 날이었거든 이라고 한다. 그러고는 거울을 향해 머리가 아프다는 둥, 화장이 잘 받지 않는다는 둥, 뭐라 두덜거리며 립스틱을 바르고 속눈썹을 붙인다. 그런 게 난 싫었다. 그래서 아침까지 같이 있지 않는 것이 좋았지만 12시 기숙사 통금을 신경 쓰면서 여자를 꼬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무슨 수를 써든 외박증을 끊어야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침까지 버티다 자기 혐오와 한멸에 사로잡힌 채 기숙사로 돌아오는 것이다. 햇빛은 너무 눈부시고 입안은 까칠까칠하고 내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닌 듯 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서너 번 여자와 자고 나서 나가사와에게 물어보았다. 이런 짓을 1번 넘게 하다니 지겹지도 않느냐고. 이 허망한 짓거리에 환멸을 느낀다면 네가 제대로 된 인간이라는 증거고 진짜 환영할 일이야. 처음 보는 여자하고 그것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자기 혐오와 피로뿐이니까.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거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 왜 있잖아.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에 대해 쓴 걸 알지? 그거랑 마찬가지야. 주위에 가능성이 가득한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그거 알겠어? 알 것 같기도 하네요. 해가 지고 여자들이 거리로 나와 이곳저곳 어슬렁거리며 술을 마셔. 여자들은 뭔가를 갈구하고 난 그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어. 그건 정말로 간단한 일이야.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마시는 것만큼이나 간단해. 그런 여자 눈 깜짝할 사이에 잡아들일 수 있고 여자들도 그러기를 바래. 그게 바로 가능성이란 거지. 그런 가능성이 눈앞에 굴러다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어? 스스로 능력이 있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찬스가 눈앞에 있는데 넌 그냥 지나칠 거야? 그런 걸 느낀 적이 없어서 난 잘 모르겠어요. 뭔지 상상도 안 가는데요. 난 웃으면서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 행복한 거야 그건. 나가사와가 부잣집 아들이면서 이런 기숙사에 들어온 것도 바람둥이 기질 때문이었다. 도쿄에서 혼자 살면 제멋대로 여자랑 놀아날 것이라 생각했던 그의 아버지가 강제로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나가사와한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로 그는 기숙사 규칙 따위는 그다지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마음 가는 대로 생활했다. 기분이 나면 외박증을 끊어 헌팅에 나서거나 여자친구네 방으로 갔다. 외박 허가를 받는 건 꽤 귀찮은 일이었지만 그의 경우는 거의 프리패스였고 그가 곁에서 한마디 거들면 나도 그냥 통과였다. 나가사와한테는 대학 입학 때부터 사귀는 정식 여자친구가 있었다. 하스미라는 동갑 내기 여자로 나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느낌이 좋았다. 눈을 확 끌 만큼 대단한 미인은 아니고 오히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얼굴의 소유자라 처음에는 나가사와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여자를 하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누구든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런 타입이었다. 따스하고 이지적이고 풍부한 유머 감각에 배려심 깊고 늘 세련되고 우아한 차림새였다. 나는 그녀가 정말 좋아서 내게 이런 애인이 있으면 절대로 다른 여자하고는 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도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동아리 후배를 소개해 줄 테니 넷이서 데이트하자고 열심히 권했지만 나는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며
적당히 얼버무리고 말았다. 하스미 씨가 다니는 대학은 부잣집 여자애가 많기로 유명한 곳인데 그런 여자애와 내가 이야기가 맞을 리 없었다. 그녀는 나가사와가 아주 열심히 여자를 낚아 즐기며 다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빌미로 그